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야합입니다. 여전히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 아동 여성 전문 변호사 김혜원 등은 반발하고 있고 검찰 조직의 반발도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시사비평계 변호인 김수민의 뉴스 밑장. 네, 오늘은 이창원 인디053 대표가 자리에 없으신 관계로 인디계 민영배라고 하려고 인디계 민영배라고 하려고 했는데 안 나오셨어요. 이창원 대표가 집에서 유튜브로 보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혹시 보고 계시면 댓글로 합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분의 패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나는 반대한다. 반대한다. 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찬성으로 흐름을 틀어버리는 언론계 권성동 전용계. 야, 이 야합의 아이콘이죠. 네. 네, 권성동 의원은. 네. 권성동은 그 본질을 알아봤습니다. 3년 전에 2019년에 권성동 의원이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권성동 검사 출신 아니에요? 검사 출신이죠. 검사 출신인데 어떤 그 검찰권의 제대로 된 행사보다는 자기가 강원랜드로 수사를 받아봐가지고 그 억하심정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열어줬다. 검수완박 이거 뭐 여야에서 합의해가지고 되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검수 반박쯤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법안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가지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다 이양하는 걸로 됩니다. 아주 극소수 뭐 경찰 비위에 대한 조사, 공수처 검사에 대한 수사 이런 것만 남아 있는 거고 다 넘어가게 되고 그럼 당장에는 부패 범죄하고 경제 범죄 두 가지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경찰한테 넘기는 이 법안이 통과되기가 직전인 거죠. 이게 특히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네. 이제 검찰의 수사를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중재안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네. 홍준표 의원, 홍준표 검수완박은 검찰의 자업자득이에요. 라고. 네. 그게 다음 포탈에 조국 반응이랑 홍준표 반응이 같이 떠 있더라고요. 조국 수홍이다. 네. 그 진짜 웃긴 게 조국은 민정수석 할 때 권력기관 개혁안 2018년 1월에 발표하면서 검찰이 잘하는 특수수사는 계속 검찰이 하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민주당 국민의힘이 계속 이제 차례를 바꿔가면서 입장을 바꿔왔어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소위 이거죠. 양쪽 다. 저쪽 수사할 때는 검찰 수사권 지킴이. 우리 쪽 수사할 때는 검찰 개혁 이걸로 가는 건데 둘이 묘하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당장에 이번 지방선거도 수많은 선거사범들을 배출할 텐데 이 선거 범죄를 경찰이 수사하게 된다. 특히 법안이 5월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공포가 되면은 4개월 뒤니까 9월부터는. 예, 근데 선거 공소시효는 6개월인가요? 네, 180일이죠. 네, 그럼 11월까지 2달이 더 남는 겁니다. 그 사이에 무수한 것들이 더 밝혀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짧기 때문에 이 밀도가 높습니다. 선거 수사는. 근데 그 사이에 2달을 검사들이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경찰도 대단한 특수사건도 아니고 선거범죄 정도는 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이 있는 게 우리 뉴스 밑장이 시즌 1에서 1호로 날릴 정치인으로 지목했던 민비일하게 원조했던 이완영 전 의원. 그렇죠. 이완영 전 의원 경찰 좋아합니다. 검찰 미워합니다. 왜? 경찰 수사에서는 무혐의가 나왔어요. 맞아요. 예.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가 나왔는데 검찰이 그걸 파다가 걸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살짝 제가 얘기했던 게 제가 사실은 그때만 해도 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는 편이었어요. 검찰의 직접 수사 줄이긴 줄여야 된다고 지지를 하는 편이었는데 그때도 제가 그 뉴스 밑장에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멘트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완영은 좋아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에서도 선거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마저 빼겠다라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저는 그 한 가지 좀 사례를 들고 싶은 게 이번에도 이 박준영 변호사나 뭐 김여은 변호사 네. 또 강하게 이번 검수완박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노동과 관련된 사건. 그게 공안부에서 하죠. 그렇죠. 노동 관련해서. 네, 노동 관련한 사건이 하나는 이제 뭐 공안부에서 하고 이게 노동조합이 네. 좀 제기한 사건들 가운데 노동조합이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네. 특히 이 경북 구미에 네. 그 아사히 글라스 이번에 1심에서 파견법 위반을 판결을 받았고 2심이 진행 중인데 네. 그 이 수사를 진행하는 걸 노동조합의 활동가들이 보면서 야 이런 수사는 진짜 검찰이 해야 되는구나. 아 그렇게 네. 활동가들 또 노조에서도 생각을 하게 된 예. 거예요. 이게 노동청에서 처음에 수사를 했고 보강 수사 요청이 계속 들어와서 네. 고발하고 나서 거의 한 4년 뒤에서야 4년 뒤에서야 이게 기소가 됐거든요. 재판에 네. 넘겨지게 됐는데 네. 검찰이 정말 꼼꼼하게 수사를 하는구나. 네네. 아 이게 만약 그냥 그 노동부나 경찰 손에서 수사가 끝난 채로 넘어갔다면 재판 과정에서 그냥 무죄 판결 났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네. 확실히 이 어떤 것이 불법 파견인지 업무 지시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네. 이 부분은 정말 이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했다. 아주 감탄을 하면서 몇 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검찰이 이런 수사권을 다 빼앗긴다고 하면 과연 의지를 가지고 수사 지휘를 할까? 네. 저는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자치 경찰이 아니지만 경찰이 또 지역 사회라든지 쪽 내부에서의 역학 구도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런 경험들을 노동 운동을 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죠. 네. 예, 그 뭐 노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 토착 범죄들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렇죠. 그게 제가 지역 활동가 할 때도 경찰이 이걸 해가지고 밝혀낸 것들이 별로 없는 편이었어요. 예, 그나마 하려면은 물론 제가 봤을 때 검찰 쪽에서도 열심히 안 한 부분이 있지만 하려면은 검찰 쪽에서 하는 것이 더 밝혀지기가 수월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 수사권을 경찰 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나오는 얘기가 이제 경찰의 비대화는 어떡할 거냐 이 얘기도 있고, 그러면 이게 또 복잡한 게 경찰이 비대화에 대한 대책으로 나오는 게 자치경찰제인데 네. 자치경찰제 자체에도 우려가 많다는 겁니다. 예. 오히려 더 그 수사나 이런 것들이 무력화될 수 있고, 물론 이제 수사 기능은 또 자치경찰로 안 넘기는 것도 또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한국의 제도가 수사권이 검찰이 많이 쥐고 있었던 것이 나름의 그 이유는 있다. 개혁돼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검찰의 수가 늘었던 것이 인력이 늘었던 게 87년 민주화 이후예요. 예, 나름의 의미가 그런 맥락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는 인력을 통해서 어떤 재벌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 권력에 대한 수사도 좀 더 가능해진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검찰의 인력이 한국이 너무 많긴 합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근데 잘 보면 선진국에서는 검찰이 수사권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수사 지휘권은 물론이고 수사권 다 있는데 인력이 검찰이 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수사를 거의 하고, 검찰은 수사 지휘권으로 기본적으로 개입을 하되, 직접 나서야겠다 싶은 사건은 미국의 엔론 사태, 독일의 폭스바겐, 아우디 이런 사태, 뭐 일본의 벚꽃 스캔들, 이런 권력이나 자본을 상대로 한 수사는 검찰이 나서는. 네, 그리고 영국이 검찰 권한이 약한 편이었는데 영국도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할 수 있는 특수수사청 SFO를 설립을 했고, 그래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거는 없는 겁니다. 허구의 개념이에요. 경찰은 치안, 검사는 공소유지가 본분이라고 했을 때 수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의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검경의 유기적인 관계가 중요한 부분이지 그걸 분리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번에도 합의안에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 만든다고 했는데 오케이. 그럼 중대범죄수사청에 검찰 수사관과 검사 그 수사를 많이 해본 사람들을 좀 많이 보내줘야 돼요. 경찰만으로 그 조직을 꾸리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중대범죄수사청 반 이상을 오히려 검찰 출신으로 채우고 그러면 검찰 인력이 대폭 줄어들 수 있는데 저는 그 줄어든 인력이기 때문에 거꾸로 수사 지휘권과 수사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인력이 줄면 그거를 가지고 권한이 있다고 일일이 다 끼어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끼어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보면은 공직자 범죄를 공수처 처장이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1년에 서너 건 정도 가능할 거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해외 선진국의 검찰 모델이에요. 검찰이 막 일일이 수사를 많이 하진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사건 몇 가지는 딱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런 사건은 수사한 사람과 공소유지한 사람이 같아야 상대방은 재벌이나 권력이다 했을 때 엄청난 로펌을 동원해서 재판을 총방어하려고 할 거고 그런데 수사를 하지 않은 사람이 서류만 보고 서류 검토를 시작해가지고 공소유지한다. 이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선진국들도 수사한 검사가 이런 사건만큼은 공소유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의 원리를 다 무시하고 진행이 된 건데 국민의힘 이 새끼들이 진짜 이게 대책 없는 게 항상 대책 없는 게 무언가가 강행될 때 그걸 반대하던 유력 세력이 찬성으로 틀면 이건 뭐 대책이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아까 채팅창에 윤석열은 왜 저걸 받았을까요? 안 받은 척 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은. 윤석열이 문재인이랑 태도가 똑같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다. 본인들은 뭐야? 그럼 뭐 하는 사람들이야? 예? 각 거대 정당의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뭐 댓글로도 달아주셨는데 윤석열은 저걸 안 받고 하는 게 지방선거에 유리한 게 아니냐 그리고 총선에 유리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얻을 것 취할 건 다 취했다고 봅니다. 대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2년 뒤 총선은 이것 가지고 이슈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2년 뒤에 총선에 가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보십시오. 저희가 겨우겨우 중재안을 이끌어내는데 그쳤습니다. 그때 가서 국회 의석수를 더 주셔야 우리가 저런 민주당의 요구들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정도로만 써먹어도 되고 이미 지방선거 앞두고는 국회에서 절대 통과를 안 시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합리적인 보수 세력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기에는 지금 정도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 선거범죄라든가 이런 거 빼고 합의 정도 해주고 나면 오히려 그게 더 득이 된다고 판단했을 거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리고 거대 양당의 사고가 어떻냐 솔직히 얘기하면 내 것도 처벌받고 제 것도 처벌받고 하고 쟤도 처벌 안 받고 나도 처벌 안 받고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 후자죠. 무조건 후자를 고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이런 수사라든지 뭐 월성원전 문제라든지 이런 수사 못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떠들었지만 그거는 한편으로는 자기네들 문제도 수사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이해관계는 이미 공통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윤석열로 그리고 권성동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 검사 출신이에요. 본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이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검사가 수사를 안 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나올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제일 답답했던 게 정의당의 포지션이었습니다. 정의당은 저는 왜 중재 포지션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치고 나가서 이거 합의 인정 못한다라고 치고 나가줘야 되고 그 역할을 뭐 김혜원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의당 그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왜냐 자기들이 중재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의당이 이게 정의당 포지션이 아니라 자민련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요. 김종필이야? 내가 중재하겠시오. 이렇게 되는 거요? 누가 정의당에게 중재 역할을 기대합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법 개정 같은 경우는
심상정 의원이 특위위원장을 맡았고 중재자로서 역할을 했죠. 그거는 좀 이해가 가는 게 그거는 자기 당리 당략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빨리 중재를 해서라도 결과를 만들고 싶은 거겠죠. 근데 이거는 이게 그러면 수사권 입장에서 진보의 입장이 뭐냐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검찰 수사권 박탈로 이득을 보는 건 재벌과 정치 권력이란 말이죠. 이게 무슨 서민에게 이득이 되는 법안입니까?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정의당이 이런 어정쩡한 중재자적 포지션이 된 연유가 있는데 정의당이 이런 사법 분야에서 민변이라든가 요런 쪽 사람들하고 선을 긋고 독자적으로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그것도 있는데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가 원칙이고 이상적인 것처럼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그것도 있는데 아직도 이 조국 사태에서 본질을 파악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좀 물어봤어요. 정의당 내 사정이 어떤가. 그 정의당에서 일단 이은주 의원이 이은주 의원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민주당 이중대 의원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은주 의원이 왜 저러냐. 정의당 내에서 6명의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4대 2가 나왔대요. 4가 어느 쪽이에요? 4가 검수완박 반대. 그리고 여영국 대표가 우리는 정의당의 입장을 이야기해야 되지 중재 포지션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은주 의원을 포함한 광주 전남에서 원성이 너무 크다. 우리 왜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정의당이 이런 포지션을 취하냐 항의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표결을 만약에 붙인다면 찬성에 던져줘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정의당의 포지션에 대해서 사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 이렇게 치고 달려줘야 되는데 거대 양당이 담합했잖아. 거대 양당이 담합한 거에 대해 치고 달리는 게 정의당 같은 정당의 그 본연의 자세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국민 여론조사가 제가 기억하기로 뉴스토마토에서 실시한 거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검수완박 반대가 확연하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예를 들면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90%가 검수완박에 반대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민주당 지지자 중에 검수완박에 찬성한다는 62%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3분의 1 정도는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당층, 중도층에서도 반대가 높고 이런 그 뛰어놀기 좋은 운동장이 어디 있어요? 거대 정당 아닌 입장에서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안철수는 지금 국민의힘으로 흡수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 안철수보다 독자성이 더 약해 보이는 것이 정의당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나 국민의힘은 진짜 내가 계속 패고 다닐 거예요. 이제 내가 어제도 제가 채널A 이제 토요일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는 제가 거대 양당의 야합이다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곰경 수사권 조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냐? 문재인 침묵, 윤석열 침묵이에요. 그렇지만 결국에 이 사람들이 양당의 최고 책임자들이고 이번 사태 야합에도 이 사람들 책임이 제일 큰 거예요. 예, 윤석열의 윤을 거꾸로 뒤집으면 경이 된다고 해서 뭐 조국도 경정이냐? 공정이 아니라 경정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렇게 치면 이제 곰정도 있는 거죠. 문재인의 문을 거꾸로 하면 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곰경 수사권 조정이냐고 이 야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민주당이 돌파하고 박병석이 센터링 올려서 국민의힘이 갖다 대기 슈도한 거다. 네, 국민의힘 진짜 확 진짜 나 요즘에 좀 짜증나는 일이 있었거든요. 요즘에 제가 국민의힘은 어차피 제가 비판을 할 때는 또 많이 해왔으니까. 근데 검수완박이 주요 주제가 되니까 검수완박을 제가 또 많이 깠죠.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까면은 댓글에다가 김수민은 포지션이 애매하네. 이건 뭐냐? 검수완박 반대는 당연히 국민의힘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네. 웃기지 마. 이거 봐. 결국에는 국민의힘 쇼 붙이고 검수완박에
오히려 기대를 걸고 있었던 집단이 국민의힘 마찬가지였다는 게 드러난 거죠. 아, 참. 이준석 검수안박 합의안 최고위서 재검토 심각한 모순이 있다. 아, 이준석 대표 입장입니까? 이 근데 합의 다 해버렸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네. 국회에 들어가 있는 네. 것도 아니고. 그렇죠. 대표가 얘기해도 안 먹히는 거면 대표를 뭘로 뽑는지 모르겠어요. 박지원 위원장이 몇 번 얘기했으니까 검수안박 그렇게 추진하지 말라고. 근데 그냥 의원들이 쌩까버리고. 그러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 이렇게 얘기했는데 솔직히 이준석 대표보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 세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이준석 대표는 지금 윤리위에 회부됐어요. 물론 이게 유죄 취지로 그 징계하겠다 취지로 회부된 게 아니라 알아보겠다. 형사사법 체계에 비유하면 입건된 거죠. 입건. 기소는 아니고 입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 권성동하고 박병석하고 박홍근 이들이 합의가 될 때는 이미 대세가 돼버렸던 거죠. 근데 이준석 이걸 뒤집을 수 있을까? 못 뒤집을 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진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보세요. 지금까지 이슈들 곰경 수사권 조정 전에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건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심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가서 합의해버리니까 민주당은 다 꼬리 내렸습니다. 그리고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혁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의 공약을 지키겠다고 막 설치더니 2인 선거구 폐지도 못 이루고 전국의 꼴랑 11개 국회의원 선거구에만 3 내지 5인 선거구로 도입하겠다. 예. 그러고 그냥 끝났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그 두 당은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해놓고 정책들은 결국 쇼 붙여가지고 다 허무하게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서로의 존재로 인해서 네. 서로가 먹고 살죠. 그렇죠. 네. 국민의힘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들이 검수완박 주작 안 해도 민주당이 그렇게 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검수완박 해준 거 아니에요. 공통 만약에 둘이 처음부터 합심해서 추진했으면 국민적 저항이 크게 일어났을 겁니다. 장난 아니었겠죠. 네, 사실 거대 양당 둘 다 싫다는 국민은 많아요. 네. 제가 봤을 때 한 40~50%는 됩니다. 국민들 중에. 여기서 지금 더 크게 일어났을 거예요. 오히려 처음부터. 만약에 그랬다면. 근데 한쪽에서 찬성하고 한쪽에서 반대하니까 국민들도 거기 다 휩쓸려 들어갔는데 둘이 결정적으로 담합해버리니까 그다음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대선 때 억지로 약속은 했지만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하는 거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반대를 해주니까 국민의힘 핑계를 대고 국민의힘 핑계를 대고 선거법은요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결국에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범 실시 11개라는 게 참 네. 어처구니가 없는 게 기본적으로 3인 선거구는 이미 있어요. 네네.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렇죠. 그 시범 실시 지역을 2인 또는 뭐 3인인 지역구들을 네. 2인이 만약에 세 곳이면 3인 두 곳으로 만들고 이 정도 아닌데 최소한 법안 합의를 하려고 했었으면 네. 시범 실시가 아니라 선거구 획정위의 활동을 보장해주는 획정위 안을 그대로 좀 반영하는 걸로 네. 못을 박았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 안이 그러니까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도 선거구 획정위가 안을 냈어요. 네. 안을 냈는데 이게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이 3, 4인 선거구를 쪼갤 수 없다라고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네. 각 시도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면 대구시 의회에서 또 쪼갤 수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할 때. 네네. 그렇죠. 그래서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 조항도. 네네. 실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대구의 경우에 선거구 획정위가 3, 4인 선거구를 자체적으로 시범실시 말고 자체적으로 안을 낸 지역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지금 쪼개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쪼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 선거법에 들어가 있는 뭐 안 쪼갠다 그거는 상징적인 거에 불과한 거죠. 자, 그 하여튼
계속해서 거대 양당이 담합하고 있는 이 이슈들 얘기를 했었고 그 선거 얘기를 좀 해보죠. 지방선거 일단 우리 대구 출신인데 타지에 가가지고 물 먹었습니다. 유승민 사실 우리 방송 청취자분들 중에 유승민 지지자 좀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조대원 씨 출연했을 때 예측을 했죠. 아 그렇죠. 예, 김은혜가 될 것 같다라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유승민이 되길 바랬던 거지. 유승민이 근데 내용을 보니까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니 야 참 유승민 의원은 당내에서 저 당에서는 뭘 할 수 없겠구나 더 이상. 이제 뭐 그렇게 돼버렸어요. 유승민 의원은 그 화면 밖을 잘 못 뚫고 나오는 그런 느낌 좀 있어요. 화면 밖을 못 뚫고. 그러니까 실제 대중들을 이제 유동하는 추동케 하는 어떤 에너지나 힘이 전혀 안 느껴지는 거죠. 먼저 홍 의원님 같은 경우는 당에서 아는 분이 없어도 대중들이 반응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뭐 그런 게 사실 잘 없어요. 사실 당 밖에 대중들이 사실은 당을 움직일 수도 있는 건데 사실 그런 느낌을 전혀 주진 않죠. 사실은. 좀 관료적이라고 해야 되나? 정치 스타일이. 근데 짜여져 있는 틀 안에서 움직이는. 개별적인 스킨십은 홍준표보다 유승민이 훨씬 낫거든요. 그렇죠.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의리의 남자 아닙니까? 뭐가 의리의 남자예요? 그 우리 또 강대식 동구 의원님하고 또 이렇게 또 그 깊은 30년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 뚝심 있게 같이 지내온 사실 그런 관계도 있고. 그거는 강대식 의원이 의리가 있는 거죠. 둘 다 의리의 남자라고 좀 쳐주면 안 될까요? 근데 왜 그 배신자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죠? 본인도 배신을 많이 당하잖아. 유승민 본인도 많이 배신당하죠. 경기 지역에서 경선하는데 당내 당신 분위기도 보면 유승민 밀어줄 만한 쪽도 안 밀어주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유이동 의원 정도만 의리를 지킨 것으로. 유이동 의원 또 자기 지역구 사정이 탄탄하니까 마음 놓고 도와줬을 거야 아마. 유이동 의원이 아주 수도권 국민의힘에서는 드문 언제 국회의원 됐지? 2014년 6년 내리 3선 의원이거든요. 거기밖에 없어. 수도권에 내리 3선 유이동밖에 없거든요. 국민의힘에. 유이동은 뭐 누가 내칠 수 없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도 정책위 의장으로 들어갔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정돼 있으니까 유승민을 그나마 밀어도 상관없는 거였는데 나머지들 이제 줄 서야 되고 다음 총선 때 또 자리 맡아야 되는 사람들은 유승민 쪽에 서지 않았죠. 이번에. 그리고 본선 경쟁력에서도 가상대결 여론조사를 했을 때 유승민만 이긴다 이게 나와줘야 돼요. 근데 김은혜가 이기는 것도 나오고. 네, 김은혜가 오히려 더 높은 것도 나오고. 내가 뜯어보니까 이게 유승민 진짜 억울한 건데 자 본선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가상대결 조사인 건 맞는데 가상대결 조사 여론조사 할 때하고 투표할 때하고는 다릅니다. 마음가짐과 구도가 달라요. 뭐냐면 유승민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30% 정도가 유승민 대 김동연에서 지지를 안 하는 거예요. 유승민을. 그럼 일단 유승민의 지지율은 깎이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본선 그 상황이 오면 유승민 찍을 거거든. 결국 찍을 거예요. 김동연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찍을 거거든. 근데 그게 여론조사에서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승민 입장에서는 증거가 없어지는 거거든. 그리고 보니까 중도층에서도 이거는 이제 유승민의 단점을 떠나서 김은혜의 장점인데 중도층에서 김은혜 지지율 높게 나와요. 꽤 높게 나옵니다. 일단은 정권 초기고 김은혜가 내가 봤을 때는 이명박 청와대 끝나고 정치권으로 안 간 게 지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덜 탔어. 때가 덜 탔고. 그쵸. 친박도 아니고 어차피 친박 아닌데다가 이명박 정부 출신이긴 하나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또 그동안에 언론인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또 작년에 대장동 국감이나 인수위 그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나 이런 활동들 때문에 아직 프레시하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역대 지방자치 역사에서 여성 광역단체장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 이런 것들까지 종합해보면 유은혜의 중도층 경쟁력도 만만치 않았다. 그리고 아마 이번에 국민의힘 이 광역단체장 후보가 다 확정이 됐잖아요.
확정이 된 가운데 여성 후보는 김은혜 후보 혼자죠. 그렇죠. 네. 네. 그것도 그리고 근데 요번에 후보들이 전국적으로 좀 별로인 것 같아. 네. 그렇지 않아요? 양당 다 많이 전국적으로. 많이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별로라는 게 뭐 싫다를 떠나서 네. 뭐라고 해야 돼? 재미없고 힘이 없다. 힘이. 네. 화제성을 모으는 스타도 잘 없죠. 스타는 그렇죠. 대구에 있죠. 대구에 그래도 내가 있잖아요. 자 일단 대구 얘기를 좀 하죠. 뭐 이 얘기는 서재원 후보가 출연하는 에피소드에서도 좀 나오겠지만 대구 일단 얘기를 해보죠. 장지혁 우리 참여연대 장지혁 정책위원이 부랴부랴 들어오셔서 일부에서도 함께하게 됐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구 지역 국민의힘 경선. 저는 뭐 이거는 뭐 사실은 이거 당연히 뭐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겠지만 네. 홍준표 의원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다. 뭐 추인하는 과정. 왜냐하면은 홍준표 의원에 대한 당심이 좀 거부감이 있다 하더라도 네. 나머지 후보가 사실은 당심 사실 끌어주는 후보였냐? 사실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사실 김재원 후보라든지 이런 후보도 사실 대구 지역에서 크게 뭐 영향력 있는 후보 아니잖아요. 선호되는 후보도 아니었고. 김재원이 대구에서 국회의원 한 적 없습니다. 한 적 없죠.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거고 사실 그리고 이게 많은 분들이 다 착각하시는데 아무리 박근혜 영향력이 세다 한들 이 대구의 보수는 또 협리 또 현실적인 이유로 따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박근혜를 갖다 붙이는 건 사실 그렇다고 붙인다고 이길 수 있는 카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는 뭐 당연히 낙승한다 홍준표가. 홍준표 의원이 낙승 경선 낙승하게 홍준표가 가는 거다. 네. 다만 이제 좀 본선에 재밌으려면 네. 이 상대편 카운터 파트너 누가 나오느냐. 사실 이것도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이것도 큰 기대가 지금 없이 저물고 있는 형국이라. 아까 왔다가 그 서재원 후보를 디스한 사실은 뭐 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홍준표가 아무리 스타성에 따라도 선거 과정에 쌓여서는 사실 스타가 될 수 없는 이런 구도가 만들어졌다. 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썩 호감 이미지는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이미 생긴 것부터 알고 생긴 걸로 아니 그렇게 아니 근데 그게 안경도 쓰고 나오고 요번에 TV 토론회에서 그 홍준표 후보랑 서로 막 주고 받으면서 홍준표 의원이 깐족된다고 표현을 했고 저 깐족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모습이 막 실실 쪼개면서 계속 또 답을 듣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진짜 깐죽거리는 건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걸 웃고 있으니까 홍준표 의원 몰라서 지지하는 거예요. 라고 언론에서 얘기했던 게 다 깐죽거림처럼 비춰지죠. 시청자들이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외모 비평이 아니야 인상 비평인 거야. 다르다. 외모 얼평과 인상 비평은 다르다. 그게 별로 호감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안 됐었죠. 그러니까 김재원 하면 뭔가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삼국지라든지 예전 고전에 나오는 모사? 모사인데 뭔가 무리를 이끌고 이렇게 리더 같지는 않잖아. 그렇죠. 네, 근데 대구시장 정도면 대구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뭐 하여튼 2,000명. 2,000명이요. 네. 그렇게 안 많네. 구미가 1,600 정도 됐었는데. 구군청 빼놓고. 그 대구 대구 시청만.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사실 홍준표도 독고다이기는 해요. 근데 홍준표는 독고다이지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팀이 있으면 그 팀에서 리더다운 리더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놀아주면서 하는 이게 그 MBTI도 있거든요. 내가 그 유형이라고 하는데 최문순 지사도 그 유형이라고 하고 그 이름 뭐더라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팀플레이 스타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묘하게 이제 팀 속에서의 어떤 뭐 치어리더랄까 매기랄까 이런 역할이 있다면 김재원은 좀 장애나 맞지 않는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그 따지면 홍준표는 뭐 삼국지 때문에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공손천의 마등 같은 지방 군보 정도 되잖아요. 근데 김재원 전 최고는 약간 허유 같은 이미지. 정사에 거론은 되지만 뭐 결정적인 뭐 장항이나 뭘 못하고 이렇게 사라지고 마는 뭐 그런 느낌 좀 있죠. 그렇죠. 조원진은 내가 늘 비교하지만 맹획. 맹획. 조대원 전 위원장 우리 출연했을 때 조대원 전 위원장이 과반 득표할 거다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못 갔죠. 과반까지는 못 갔죠. 근데 그게
감산점 쳐서 40몇 %인데 근데 유영아, 김재원 합쳐도 50이 안 됩니다. 홍준표보다 낮습니다. 그럼 과반인데 사실. 과반입니다 사실. 감산 안 했으면 과반인 거죠. 그리고 당원 투표에서도 이긴 걸로 나왔어요. 네, 이겼습니다. 이게 결정적이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역시 대구의 국민의힘 당원들은 뭐 밖에서 생각하듯이 태극기 부대의 정수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니다.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태극기 부대의 정수가 될 수 없습니다. 정수인 우리공화당이 여기 대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갈 거면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내가 92년 대통령 선거 때 겪어본 건데 그때 이제 그 노태우 민정계 쪽은 후보를 안 낸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 김영삼이 나온 거잖아요. 보면은 이제 TK도 정주영 쪽 지지가 꽤 있었는데, 근데 제가 살펴보면 TK 보수의 중심이라고 하실 분들이 정주영을 민 게 아니고 김영삼으로 이미 돼 있었어요. 왜냐? 이겨야 되니까.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기 부산 경남 출신인 옛날에 야당 많이 하던 김영삼으로 가자. 이렇게 됐고 오히려 TK에서 정주영 밀었던 쪽은 원래부터 국민의힘 그 민자당 쪽 지지 성향이 강하지 않았던 분들 그리고 젊은 층들 이쪽이었거든. 이게 대구 경북 특유의 전통 지지층의 전략적 판단이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이번에 홍준표 의원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저겁니다. 그래도 우리 대구시장 할 사람이 대선 후보급은 돼야 된다. 그렇지.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지방자치단체 당 중에는 사실 가장 네임드고. 그렇죠. 사실 향후에도 이 전국 지방 분권관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고 사실 이렇게 좀 고려한 것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철저한 실리적인 판단이다. 그리고 김재원이 실수한 게 김재원이 결국 토론에서 계속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홍 의원님은 윤석열 후보 선거도 제대로 안 따고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하고 친하게 지내서 대통령하고 친하게 지낼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거잖아요. 네. 근데 대구 사람들은 거꾸로 우리가 시장을 대통령 시다발이 뽑는 거 아니다. 맞아요. 대통령 할 때도 할 말 할 수 있는 사람. 만약에 진짜 윤석열 정부가 이미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대구의 표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신경 안 쓰고 또 딴 데다가 신경 쓴다. 지 고향도 충청도고 이러니까 그쪽에 더 신경 쓸 거라고 대구 시민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내 하고 그냥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 똑바로 안 할래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더 원합니다. 차라리. 네. 그래서 차라리 홍준표가 윤석열이랑 싸웠던 전략이 도움이 된다니까. 대구 보수층 내에서도. 그걸 제대로 워딩한 사람이 홍준표 지지 선언했던 사공정규 전 국민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우리 대구 시민들은 이 대통령한테도 할 말 할 수 있는 시장을 원한다. 사공정규 위원장이 이제 안철수의 사공이 아니라 홍준표의 사공이 되는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수성을 보궐선거 출마 선언도 했고 홍준표 빈자리로 하겠다. 우리 시즌 1에 한번 나왔었던 국민의힘이 아니라 원래는 국민의당 사공정규 위원장이 또 홍준표 지지를 했었죠. 채팅창에서 양파님이 홍준표 김재원 공통점 개그 욕심 많음. 김재원 그래 김재원이 이번에 떨어져가지고 방송에서는 좋아합니다. 방송가에서는 근데 나는 싫어. 내 자리를 뺏길 수가 있어. 차라리 최고위원이라도 달고 있으면 방송에 막 출연하는 게 좀 렉이 걸릴 텐데 이제 최고위원도 떨어졌어. 그러면은 이제 시사평론가 되면은 골치 아파집니다. 김재원이. 안타깝네요. 네. 자 그러면 뭐 그 수성을 얘기를 좀 일단 해보면서 마칠까요? 네, 우리 장지혁 정책위원이 수성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게다가 출마하실 생각 없습니까? 심심해. 우리 대구 지금 교육감선거도 무투표되고 심심한데 대구에서 거기 민주당 후보 지금 없습니다. 수성을에 없어요. 원래 수성을의 민주당 당협위원장이 이상식 전 대구 경찰청장이었는데 용인으로 갔죠. 용인 시장 하겠다고. 글로 갔어요? 글로 갔습니다. 경찰 출신이라고? 네. 경찰청장 출신의 뭐 공무조정실 있었나? 용인에 경찰 뭐 있죠? 경찰대. 경찰대 있죠. 그래서 글로 가면서 배신자는 유승민이 아니라 이상식이네. 공석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치를 한다고 대구를 떠나가지고. 근데 용인시장 공천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다. 용인시장이 지금 백군기?
그러니까 그 군인 출신 그 사람 아니에요? 거기가 용인이 아니고 다른 데 아닌가? 그 선대인 씨가 도전했던 데가 용인 아니에요? 맞을 걸? 맞을 거예요. 백군기 시장 맞습니다. 용인 시장 나갔는데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그게 이사 가서 그 지역에서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는 기간이 하루가 부족해서 아예 경선 자체를 치르지 못했군요. 정치적인 미아가 되셨군요. 대구도 아니고 용인도 아닌 그런.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지금 수성을 후보가 마땅치 않고 그러면 이 고등학교를 또 수성을에서 나왔고 심지어 수성을에서 4선을 했던 이 주호영 의원과 또 선후배 사이잖아요. 장지혁. 그분은 제가 후배인지 모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사실 거기에 뭐 고등학교라는 게 큰 의미가 있는 지금 지역에 살지도 않고 있고 사실은 그리고 사실 주호영 의원이 아무리 뭐 고등학교 선배라고 할지라도 제가 그 국회의원 할 때는 살아봤거든요. 뭐 지역에서 딱히 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사실 뭐 아무런 연관도 없고 지역에서 한 게 그 주호영보다 장지혁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더 많지 않습니까? 출마의 사유가 자꾸 쌓이는데 홍준표보다 한 게 더 많은데. 홍준표 뭐 대구에서 뭐 했어요? 홍준표는 수성모 산책을 열심히 하잖아요. 맞다. 거기에서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자주 했습니다. 평소에도 했어요? 네, 평소에도 했어요. 진짜로? 진짜로. 그건 진짜 방송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근데 수성을에 지금 경쟁자들이 제가 들려오는 것만으로 한 10분 정도 되거든요. 노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거 다 국민의힘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 요번에 탈락한 사람들 패자 부활 노리는 김재원, 유영아 들어가 있고. 그다음 원래 도전했었던 이인선. 그리고 그 전에 또 도전했었던 수성구 도전했었던 정순천.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네요. 그리고 그 전에 정순천 씨는 뭐였죠? 대구 시의원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환 변호사. 경선에서 컷오프 됐던 정상환 변호사하고 이진숙 대전 MBC 전 사장. 그러니까 지금 컷오프 됐었던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좀 썰려 있고 여기다 사공정규까지. 저는 뭐 정상환 변호사를 위해서 저는 출마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기도 선배이기 때문에 제가 양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당이 다른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처음부터 한 편이 되는 것보다 찬반으로 갈려져 있다가 협잡을 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1대1로 그냥 정상환 변호사를 하고 붙으시죠. 누가 될까요, 국민의힘은? 나는 근데 지금 거론된 사람 다 안 될 것 같아요. 난 전략공천 봅니다. 전략공천.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럼 전략공천으로 누가 될 거냐? 누가 뚝 떨어질 것 같아. 누가 떨어질까요? 누가? 우리 양파님이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언급해줬는데 이분은 정말 자리를 못 찾아가는 분입니다. 홍준표 밑에 계속 있다가 그렇지. 이번에 김재원한테 건너갔다가 왜 그래? 욕심을 만약 아마 안 냈으면 중당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안 했었으면 지금 가만히 있었으면 수성을에서 홍준표의 자리를 그대로 물려받았을 텐데. 혹시 홍준표, 유영하 물밑 거래설 이런 거 없었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일화를 안 했잖아. 안 해가지고 홍준표가 이게 그냥 이제 상황극이죠. 그 단일화 안 하면은 수성에 출마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 이랬던 건 아니냐라고 하는 음모론은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홍 의원의 스타일상 그런 건 없다. 그런 건 없다. 그럴 것 같긴 해요. 홍이 그런 거래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누가 올까 그럼 누가 나오나? 나 왠지 안철수가 전략공천 받아가지고. 사실 저는 한 분 이분이 올 수 있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누군데요? 김병준. 김병준. 오히려 제가 시즌 1에서 사실 김병준이 수성에 출마하게 될 거다. 근데 내가 지목한 지역구는 김부겸 지역구였죠.
그렇지. 나는 김병준 그리고 중구 남구 보선 때도 내가 김병준 네. 출마 가능성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김병준도 가능할 수 있겠다. 유영아 파동으로 옮겼다는 썰이 아니고요. 유영아가 대구의 주소지 얻으면서 파동의 집을 얻었습니다. 근데 파동이 자기 말로는 수성 갑인지 을인지 모른다고. 네. 아마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궐선거 때문에 글로 간 건 아니다. 네. 근데 사실 보궐선거 때문에 굳이 그걸 갈 필요 없는 게 구청장 선거랑 달라요. 국회의원 선거는 서울 살아도 주소가 서울로 돼 있어도 대구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아마 파동 간 거는 네. 집값이 상대적으로 싸고 그리고 박근혜 사저에 가기 편하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양파님이 안철수는 분당갑 공천설 돌고 있어요. 그게 또 위험해. 분당갑은 그래도 보수가 세구나. 그러면 장지혁 정책위원께서는 누가 올 것 같습니까? 수성에. 저는 본인의 상대로. 네, 제 상대로. 저는 사실은 항상 이 수성을 지역이 생각외로 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 투표 결과를 보면 항상 우리가 국민의힘 계열의 항상 핵심적인 어떤 아젠다를 중심권을 갖고 있는 그걸 선택하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전략공천은 서울에 거물급 인사가 내려오지 않을까. 근데 그건 누구는 알 수 없다 생각하고 사실은 홍준표가 사실 당선될 때도 무소속으로 당선된 거잖아요. 네네. 그게 왜냐하면은 이 자기들의 급을 보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대표할 수 있는 급, 그 지역 주민들이 네. 사실 그 사람들이 약간 수성구 부심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대구의 강남. 그래서 자기 급이 안 되는 이제 국회도 싫어하거든요.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지금 거론데 아까 우리가 거론했던 인물들은 오히려 수성 구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의 자존심을 장지혁 의원이 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제가 수성구 사는 뭐 여러 사람들을 물어보면 네네. 국민의힘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이 왜 그 사람이 나오지? 뭐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 사람이 도대체 뭔데 왜 수성구에 공천을 받으려고 하느냐. 사실 다들 주민들한테 존재감이 약한 거죠. 그럼 김병준 정도가 돼야겠네요. 네, 그렇죠. 사실 하지만 또 정치는 또 알 수 없으니까. 김병준으로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번에 뭐 윤석열 인수위에서도 직책을 맡았고. 네. 김한길. 김한길이 화개장터 작사가 아닙니까? 네, 화개장터를 부르면서 로고송으로 화개장터. 근데 참 그렇네요. 이 대구 경북이 전반적으로 정말 양당에게 모두 좀 외면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게 수성을 보궐도 지금 언급되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많다는 거는 당에서 신경 안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다 끝냈고 그리고 민주당도 경선자들 발표까지는 다 했어요. 근데 단 한 곳만 아직 전략공천 예정 지역이라고 비워두고 있는 곳이 경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나는 좀 김이 샜다. 난 경남도 김 샜다. 경남에 뭐 그 박완수 의원인가요? 네. 나오고 그다음 민주당은 아직 안 뽑았나? 양문석 전 통영고성위원장이 나올 것 같은데. 네. 방송에 예전에 자주 나오셨다. 네. 저만 해도 양문석 씨가 비운 자리 한 2자리를 방송에서 이제 승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2019년인가요? 왜 황교안 대표 될 때쯤에 왜 재보궐선거 했었잖아요. 그때 한 2자리 정도 주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계속 정치하셔야죠. 계속 정치하셔야죠. 근데 그래도 경남의 의원급은 나올 수 없는가 했는데 의원급 결국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고. 그리고 강원도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강원도가 제일 재밌는 지역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은데. 김진태 대 이광재. 진짜 친박 대 친노. 친윤 대 친문도 아니고 친박 대 친노의 대결. 이건 좀 흥미롭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데가 나는 둘 다 떨어지게 생겨가지고 도대체 누가 떨어질지 모르겠다 싶은 지역이 있어요. 충북인데 노영민 대 김영환이거든. 둘 다 떨어지게 생겼거든. 그래서 둘 다 떨어지게 생겼기 때문에 누가 떨어질지 모르겠다. 그리고 흥미로운 게 두 사람이 다 시인입니다. 시인으로 등단해서 시집을 낸 사람이고 노영민 전 실장은 그 국회의원 시절에 카드 단말기를 들고 다니면서 책을 팔았다. 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김영환 전 의원은 똥 먹는 시인이라는 동시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 시를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는데 김영환이 이제 정치를 하면서 당 대변인이 돼요. 대변인이 되는데 김영환 씨가 좀 늦둥이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갔더니 애가 아빠 똥 먹는 사람 됐어? 뭐 이런 대변 똥 이 같은 건 줄 알고.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시인 대 시인의 그 또 충북은 시인의 메카인가? 그런데 도종환도 도종환 의원이 또 충북 출신 아니니까. 사이비 역사 학자. 그렇죠. 그 뭐야 동부가 뭐 역사재단 뭐 이거게 뭐 논란을 일으켰어요. 도종환이 그냥 망친 문학에 환빠죠 환빠. 근데 많이 요즘은 좀 많이 또 탈피하셨던 것 같던데. 아 그래요? 네. 탈피했어요. 네, 많이 탈피하신 것 같더라고요. 정치하려면 이제 신앙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네.